안녕하세요. 자병역술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창업반 정규과정 강좌입니다. 교재는 자병 명리정요 창업반 강의 노트 1권이며 1권에서는 명리학의 공통 기초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좌로 제1장 음양, 사상, 삼원, 오행의 장입니다. 1장 음양, 사상, 삼원, 오행의 장은 1절 음양, 2절 사상, 3절 삼원, 4절 오행으로 총 4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절마다 여러 개의 항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1절 음양입니다. 각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이 한 가지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이 꼭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여러 가지 음양을 한번 여러분들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늘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 땅은 그쵸? 그 다음에 수컷은요, 양. 암컷은 자, 움직이는 것과 정지되는 것이 있으면요, 움직이는 것은 양. 정지되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둡다 밝다, 밝으면 양, 어두우면 과거는 미래는 양.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이 있으면요, 뜨거운 것은 양,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예, 이렇게 세상에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한 가지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이치를 단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이 음양인데요. 이 음이라는 한자는요, 그늘진 곳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볕이 비치는 곳을 의미합니다. 빛과 그림자죠. 자, 이런 것을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1장 지금 1절 이 음양의 총론 부분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자, 여기에 핵심 부분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음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세상에 나뉜 모든 기운을 한마디로 역정의한 것이 음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 이런 뜻입니다. 예,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1절 음양 중 1항 음양의 성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성정이란 뜻은요, 그 성질과 타고난 본성을 성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음양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헤드라인에 있는 부분인데요. 동정론과 기질론,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동정론, 기질론. 예, 동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말 그대로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선 그 밑에 음부터 살펴볼까요? 음은 정하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음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은 그것은 완벽한 음이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뒤에 항목에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것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음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양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따 구분해서 다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성정은요, 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은 스스로 동하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음은요, 움직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음이고요.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성정 중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음은 정하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양은 동하여 스스로 움직인다. 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양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질론인데요. 기질론은 아까 총론에서 나왔던 그 유형 무형이죠. 말 그대로 형태는 없이 어떠한 이런 기운만 있느냐라는 것과요. 그 다음에 모양을 갖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세론, 그 다음에 형질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은 기세입니다. 형태를 갖고 있지 않죠. 뭐 화가 났다, 이제 어떤 뭐 뜨거운 느낌이 있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형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이 빼짝빼짝 마르고 얼굴도 까매지고 모양으로 보여요. 이런 게 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양은 무형의 것을 얘기하고요. 음은 형태를 갖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기세, 음은 형질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에다 뭐라고 적어놨나요? 양은 행위와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은요, 결과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와 결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 그리고 그 무형의 기운과 실제로 나타난 형상의 모습, 이것이 기질론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요, 동정론, 기질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1장 1절 음양 중 2항 음양의 구분 첫 번째 장입니다. 그 음양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요, 음양을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음양을 분별할 때는요, 아까 얘기한 기질론, 그러니까 형태가 있고 없고 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동정론,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구분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중급반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직접적인 그 사주를 다루게 되는데요. 사주의 글자가 움직이는 글자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명확히 찾아내야 그 적중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명확히 그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그 성정에 따른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음으로 배속되는 것들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음이라는 것의 본질은요, 부드럽죠. 그 다음에 무겁고 어둡고 정적이고, 그리고 기운이 아래로 하강하는 것들이 그 특징이고요. 양의 성정은 어떤가요? 강하죠. 그리고 가볍고 밝고 동적이고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것들이 바로 양의 성정이죠. 이렇듯 음양을 구분할 때요, 성정으로 설명하고 특정 물상으로, 그러니까 뭐 태양과 달 이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음양을 구분하는 것은요, 무형, 유형 이런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음양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요, 그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음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이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분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예, 남자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여자는요, 음이죠. 이렇게 남녀 이런 단어가 두 개가 다 있으면, 남녀 이러면 이런 것은 절대적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는 꽁생호 같고 여자는 대장보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음이죠? 꽁생원이 음, 그 다음에 대장부처럼 와일드한 여자가 양이 되겠죠. 이런 것은 상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외형으로 본 것은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인데요. 기질로 본 것은요. 기질로 본 것은 어때요? 예, 질로 본 것은.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질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기세 부분으로 본 것은요. 그렇죠? 대장모 같은 여자가 양이 되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 좀 아니지만 외국에 보게 되면 동성 결혼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동성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요, 한쪽이 남편의 역할, 한쪽이
뭐 부인의 역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양을 구분할 때는요, 절대적인 개념도 있지만 상대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 항목,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촛불이 있고 전구가 있고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절대적 개념은 뭘까요? 라고 하면 그냥 빛이라는 것이 절대적 개념이죠. 촛불도 전구도 태양도 빛이죠. 빛. 그런데 어떻습니까? 촛불은 전구에 비하면 음이 되고 전구는 촛불에 비하면 양이 되는데, 전구는 또 어때요? 태양에 비하면 음이 되고 이 촛불에 비하면 양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음양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인데요. 실제 그 역술 통변에서는 절대적 개념으로 음양을 구분져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음양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을 구분하는 것은 그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음양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방 뭐라 그랬죠? 기준점에 따라서 음양의 어떤 위치가 달라진다. 기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준점에 따라서.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죠. 음양의 운동 방향으로도 이 개념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 기차 같은 거 보게 되면 마주보게 되어 있는 좌석이 있죠. 그럼 어때요? 한쪽 사람은 차가 앞으로 가죠. 기차가 앞으로 달리죠.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 뒤쪽으로 기차가 달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기차의 진행 방향을 앞으로 보고 있는 분은 다가올 풍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풍경을 보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풍경을 더 멀리 보게 되죠. 한 사람은 미래 지향형이라면 한 사람은 과거 회상형처럼 되겠네요. 그죠? 또 전철에서 보게 되면은 마주 앉아 있죠. 사람들이요. 마주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기차가 간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차가 가고 있는 거죠. 진행이요. 아, 이런 부분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상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화가 안 될 때는 만약에 깜깜한 어떤 이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상자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핸드폰으로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한 사람은 어때요? 아닌데, 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아니면요, 방향이 아닌데, 나는 지금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나는 뒤로 움직이고 있어. 맞아. 나도 똑같이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떻습니까? 서로 갇혀 있는 박스가 다른데 그것이 자동차에 실려서 가고 있다면 각자 체감하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바로 이 상대적으로 음양이 변하는 것을 사주통변할 때, 분석할 때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양을 구분할 때는요, 절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이런 것을 꼭 구분지어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때요? 지구는 그 우주에서 뱅글뱅글 도는 별들은요, 공전하고 있는 별들은, 자전과 공전하고 있는 별들은 이 태양계에서는 전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우주에서 내려다 본다면.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어때요? 거꾸로 이게 우회전이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나를 기준하느냐, 쟤를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음양의 운동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양의 운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구분하는 것에 이 첫 번째 장은요, 기준점에 따라서 운동성이 달라 보인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이번 그 항목에서는요, 음양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그 현업 역순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집이 팔릴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음양의 질문입니다. 집이 팔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집이 팔릴까요? 야, 집이 팔릴까요? 했으니까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양의 질문이죠. 지금 집을 팔라고 진행 중에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질문이 양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무엇을 찾아내야 되죠? 음양은 하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꼭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이 집이 팔렸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음의 시점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요번에는 집을 팔았는데요. 그랬어요. 팔았는데요. 이미 음이 나타난 거죠. 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답변은 뭐예요? 양이죠. 집을 팔았는데 팔은 걸 갖고 돈을 어찌 할 건지 아니면 집을 팔긴 팔았는데 그 팔고 났을 때 과정이 좀 어땠는지 이렇게 양의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또 이성은 언제 생길까요? 그랬어요. 언제 생길까요? 양이죠. 그러니까 음의 답변을 원하는 거죠. 이성이 생겼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성이 생겼다. 음이 나타난 겁니다. 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앞으로 양의 진행 과정을 알고 싶은 거죠. 이성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지 못해줄지 혹은 뭐 깊은 관계로 가서 결혼까지 갈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떠나갈지 이러한 질문들이요. 실제적으로 음양입니다. 음양. 그러니까 찾아오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을요.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음양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구직이라든지 뭐 진학이라든지 투자가 걸렸다 아니면은 뭐 소송이 뭐 발생이 되었다. 예, 뭐 일을 이직을 하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뭐 개업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지금 하려고 해요 하면은 양인 거고요. 했는데요 하면 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인의 그럼 여기서 답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양이 잘 진행이 되겠느냐도 답변해 줘야 되겠지만 음으로 언제쯤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라는 그 음의 시점에 답을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러한 일을 벌렸는데요 하면요. 앞으로 양의 과정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양의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뻔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양에 대해서요. 역수를 공부하는 분들은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이 음양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을 잠깐 살펴볼까요? 음양을 구분할 때는 절대적 판단과 상대적 판단이 혼잡되어 쓰이므로 음양을 구분하는 데 있어 유동적 사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이건 음인데요, 양인데요 얘기 안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분석하는 사람이 음양을 구분져야 하며 또 이 음양의 기준점을 잘못 잡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음양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는 이러한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는 것이 음양의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음양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항입니다. 음양의 변화와 조화 항목인데요. 자, 첫 번째, 음양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 그 말 장난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이 밝았다고 할 때 어둠이 사라지니까 밝음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밝음이 나타나서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까? 밝음이 와서 어둠이 사라졌다. 혹은 어둠이 물러나니까 밝음이 나타났다. 자, 말장난 같죠? 예, 이러한 그 말장난 같은 이러한 그 상황의 표현이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과 끝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 실전 상담을 하다 보면요, 혹은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 음양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양을 논할 때는요, 우선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음양은 생생불이로 연결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가 그 회색 구간이 있죠. 회색 구간. 그죠? 예. 밤에서 새벽으로 오게 되면 새벽녘은 어둑어둑한 회색 구간이 있죠. 또 저녁도 마찬가지죠. 밝음에서 어둠으로 갈 때도 회색 구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음양은 끊임없이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 우선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회색 구간 말고요. 이 반드시 음을 기준하느냐 양을 기준하냐라는 이러한 기준점을 명확히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말이 좀 복잡한 듯한데요. 잘 그 구분을 해볼까요? 자, 날이 밝았다에서요. 날이 밝았다는 것은 뭡니까? 전체를 관조한 거죠. 결론은 날이 밝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둠을 기준으로 어둠이 물러난 것이냐? 아니면 밝음을 기준으로 밝음이 나타나서 어둠이 사라진 것이냐? 라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였느냐라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양을 나눠보게 되면요. 자, 그 결과는 결과가 음이죠. 결과는 날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양의 과정에서 어둠이 기준이 되느냐 혹은 밝음이 기준이 되느냐 이 부분을 구분 지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음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과정에서요. 자, 양 안에서 또 음양을 나누겠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퇴직을 강제로 당한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그 회사를 퇴직한 것이냐? 그렇죠? 결론은 회사를 그만둔 것인데 기준점이 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파직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떠한 그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결론은 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혼을 한 그 주도적인 사람이 남자이냐 여자이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음양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냐면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라는 그 안건을 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럴 때 남자의 사주에서 이혼의 사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자의 사주에서 이혼의 사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양쪽에서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밝음과 어둠 결론이 어떤 것이 하나가 나왔다면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음양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양의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에 따라 과정의 추론 결과가 완벽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한쪽은 당하는 쪽이고 한쪽은 뭔가를 행위를 한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사건이 터져서 오게 되면요. 이게 음양이 모호해집니다.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A와 B가 있다 그러면 A는 나는 잘못이었고 B만 잘못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B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 A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둘 다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다는 결론인데요. 그 안에서 A와 그 다음에 B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였느냐를 사주에서 찾아내야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음양의 우선순위입니다. 즉, 음양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야 그래야 명확한 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부분을 볼까요? 음양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 음양을 하나로 묶어서 간주한 뒤에 그 안에서 다시 음양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강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음양의 움직임과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도의 경우 붉은 양은 아래로 내려오고 푸른 음은 위로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태극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위에 붉은 부분은 실제로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파란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앞에서 배우기를 음양의 성정에서요, 양은 밝고 가벼워 위로 뜨는 성질이 있고 음은 무겁고 탁하여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태극도에서는 이 양의 기운, 밝고 가벼운 양의 기운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탁하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음이던 양이던 이 음양이 정점에 달하면 다시 이것이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전환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예를 들면요. 일단은 깜깜한 밤이었다가 이 깜깜한 밤이 끊임없이 지속되지는 않죠. 일정한 오전 시간이 되게 되면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난 12시쯤 해서 대략 5시쯤이겠죠. 12시쯤에서 가장 밝아졌다가 서서히 기운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때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러다가 저녁 한 5시에서 7시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슬슬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지는 시점에 또 뭐예요? 다시 깜깜해지는 음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밤만 지속이 되거나 끊임없이 낮만 지속이 되진 않죠. 물론 이 북반부나 남반부처럼 이 백계화 현상이 있는 그 지역도요. 이것이 그 하루를 기준하면 끊임없이 낮이 지속이 되겠지만 그래도 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시점이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환하긴 하겠죠. 그러나 계절로 보면 어떻습니까? 백야가 몇 개월간 지속이 된다면 또 어두움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은 끊임없이 양으로 진행하거나 음은 끊임없이 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수 양과 순수 음이라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우리는 태양계 지구촌에 살고 있죠. 이 지구는 일단은 태양을 위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또 자전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요, 음양의 교구라고 얘기하죠. 음양의 교구. 또 여기서 그 역술적인 그 표현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음이 정점에 달하면, 그죠? 이때 이제 서서히 양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을 희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희생한다. 예, 새로이 시작돼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희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그 음양은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이 음양은 끊임없이 교구한다와 그 다음에 음이 정점에 달하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점에 달하면, 두 번째 이 정점에 달한 것은 끊임없이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구한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정점에 달하고 교구하는 이 시점을 사주 분석을 할 때 찾아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 사주보다는요, 예를 아까 들었던 그 오늘 하루를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난 12시가 되고 밤 12시가 되면 일단은 밤 12시 24시 00은 다른 말로 0시 00과 같죠. 그죠? 오늘을 기준하면 24시 00이 되는 거고 내일을 기준하면 0시 00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준점이 좌우선이라고 해갖고 날짜가 바뀌는 24시 00과 그 다음에 이 하루의 반이 되는 12시 00, 난 12시 00, 그러니까 0시 00에서 12시 00 이렇게 기준을 좌우선으로 잡을 때가 있죠. 이 좌우라는 것은 해가 중천에 뜬 것을 기준으로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자가 공공시 공공이겠죠. 그리고 오는 낮 12시 공공입니다. 이 자오선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들 보셨죠? 그 일기예보 같은 데서요. 이 자오선이라는 것은 남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으로는 12시와 24시 공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자오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기준점을 잡아야 할 때가 있고요. 또한 하루가 이렇게 그 시간으로만 딱 구분 짓지 않고 눈으로 육안으로 체감하는 걸로 구분을 진다면요. 또 하나 그 뜨겁다, 뭐 시원하다 이런 거 말고도 밝다, 어둡다로도 구분 질 수가 있죠. 그러면 오전 한 5시에서 한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7시, 그다음에 저녁 5시에서 한 7시 이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밝은 쪽이고 한쪽은 어두운 쪽이죠. 그러면 하루의 기준점이 벌써 두 개가 나오죠. 시간으로 하나가 나온 자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다, 어둡다 라는 이러한 그 밝기, 어둡기로 나눠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자오선 말고 또 인신이라고 합니다. 인시를 이제 뒤에 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사주에 대한 시간을 지지로 이렇게 그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전 새벽 3시에서 약 한 5시 정도까지를 인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를 신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신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또 동소의 기준점인 묘유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 음양이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그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실제 사주 분석을 할 때요. 사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하고 또 1년 내내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이 시작 시점과 그 다음에 멈추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학생이면은 학교의 스케줄에 따라서 방학 때는 학교 가는 것이 멈춰지고요. 그죠? 그리고 또 등하교가 되게 되면 학교 가는 것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기간에는 집안에서의 활동이 주도적인 위치를 잡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집보다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 변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 사주를 움직이는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을 때는요, 앞에 얘기가 계속 연계가 되는 건데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정점에 가면 음으로 전환하고 음이 정점에 가면 양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 무직 기간, 백수죠. 무직 기간을 아주 오래 지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음의 상태가 직업에 관련돼서는 음의 상태가 지속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평생 노나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양으로 전환을 하죠. 그죠? 이성과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이 울어요. 평생을 울지는 않지요. 이 우울한 음의 기간이 일정 지속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양으로 전환하게 되죠. 이러한 전환의 시점을 사주에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음양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인과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음이 양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때 이것이 어느 시점에 움직이거나 어느 시점에 멈춰 서느냐라는 이 기준적인 시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기준이 됐어요. 그럼 음이 기준이 됐으면 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라는 음의 대칭점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음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양으로 전환을 하니까 만약에 무직 기간이 오래돼서 이 음이 머무르는 기간이 대략 뭐 내년 한 7월쯤까지 음으로 머무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내년 8월 이후에는 구직도 되고 뭐 움직임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간적으로 이렇게 몇 년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과 몇 달이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음양의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음양은 끊임없이 진행하지 않고 반드시 전환하는 시점이 있다. 그죠? 이 전환하는 시점을 찾아내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자오선, 인신선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가 있다. 뭐 하루에 기준을 하는 자오선이 될 수가 있고요. 24시 00과 낮 12시 00이라는 것으로 또 그 어둡다 밝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실전에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양이 지속되는 기간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음이 지속되는 기간이다를 찾을 수가 있다면 그 상대점인 그 전환의 시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는요, 그 여기 핵심을 보게 되면 음과 양은 정점에 달하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전환이 되며 끊임없이 교구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 앞에서 설명한 음양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음양의 움직임과 변화. 자, 이 두 부분은 그 초보분들의 경우라면 좀 말이 많이 어려웠죠. 그런데 만약 중급자나 혹은 그 고급자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 항목을 들었다면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방식으로 추론하면 정확한 시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문제 해결점의 키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큰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다소 그 어려운 설명이 있더라도요, 이 강의 목표가 창업 수준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어렴풋이 알 정도까지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3번. 음양의 조화는 힘의 균형.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음양의 조화 이꼴 힘의 균형. 예, 이꼴 이것은 존립이 된다. 반대로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사멸하게 된다라고 적어놨네요. 예, 이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사막의 알로에라고 적어놨는데요. 사막의 알로에. 자, 여기서 또 음양을 나눠보죠. 사막, 알로에. 예, 어떤 것이 음이고 어떤 것이 양일까요? 자, 사막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뜨겁죠? 강렬하죠? 사람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주 그 태양이 장렬하고 있죠?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알로에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예,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힘의 균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막이 강렬한 양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한 기운에서 얘가 살아남으려면 이 강렬한 양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대칭점, 음의 기운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선인장 이런 것들은 강력한 음의 기운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균형이 사막과 알로에는 강렬한 양대 강렬한 음으로 얘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알로에나 서인장을 그 습한 곳, 개천 옆에 아니면은 화분에서 키우는데 매일 물을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음인데 주변 환경이 자꾸 음이 너무 강해요. 그럼 어때요? 음에 의해서 썩어 죽죠. 선인장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을 좀 많이 과하게 줬다 싶으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멀쩡한 듯 싶다가 어느 날 흐물흐물해지면서 갑자기 폭삭 꺼져버리면서 죽지요. 예, 음에 의해서 얘가 물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알로에는 이 강렬한 양대 강렬한 음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알로에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막이 계속 비가 와요. 이 비 오는 기간이 몇 달씩 지속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이 알로에, 선인장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죽겠죠. 그런데 사막의 알로에, 사막의 선인장, 예, 선인장과 알로에가 아무리 음이 강해도요, 사막이 평소에 뭐 한 40도쯤, 평균 40도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도로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러면 알로에가 더 강해지는, 음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어떠한 그 시간적인 여유, 적응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알로에가 음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말라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잘 맞으면 이것이 바로 생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립이 되는 것이죠.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죽습니다. 이것이 음양의 조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같은 말로 힘의 균형이 잘 유지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예문으로 인삼은 반대지요. 인삼이나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 자라죠. 인삼을 키우는 것 보게 되면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렇게 왜 태양빛을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버섯도 좀 음달에서 키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때요? 음의 기운이 강한 환경이죠. 거기서 자라는 인삼과 버섯은요, 음을 대적할 만한 양의 기운을 세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환경이 인삼과 버섯이 아무리 양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음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인삼과 그 버섯이 양의 기운인데 뭐 햇빛이 좀 많이 잘 들거나 이래 버리게 되면 어때요? 역시 힘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사멸입니다. 어, 맞고 사는 여자, 예, 좀 이렇게 밝은 예문은 아닌데요. 이 현업 상담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예문도 듣기 좋은 예문은 아니지만 하나 적어 놨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뭐 상황처럼. 예,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냥 이 폭력을 막 휘두르는데 여자가 그 아주 몸이 크게 다칠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몸이 멍은 뭐 기본으로 들고 때로는 골절도 있고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혼을 안 하고 살아요.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내가 폭력을, 이렇게 폭력 속에 살고 있다. 뭐 린치를 뭐 심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좀 뭐 냉정하거나 좀 이렇게 좀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거를 좀 냉정한 시각으로 인간의 감정을 빼고 딱 보게 되면요, 이 여자는 아직까지 맞는 것, 폭력을 당하고 폭력에 놓이는 그 뭐 이렇게 맞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직은요. 그런데 남자가 더욱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나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하던 아니면 도망을 가던 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갈라섭니다. 어찌됐든 갈라서요. 무슨 방식을 취하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라는, 혹은 부부 관계라는 그러한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부부라는 관계가 사멸되어 버렸고, 가정이라는 그러한 모양이 사멸되어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 이것을 음양의 조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잘 어울리면요, 예, 순풍에 돛단 듯 잘 가죠. 이 힘이 깨어지면요, 사멸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바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요. 예, 이 천간 지지를 이렇게 그 조합을 하게 되면 육식갑자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 글자가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일권 중반쯤 되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육식갑자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글자들이 어 이미 이제 그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힘들겠네요.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준다면, 아, 힘들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 깨져 있으면
이것저것 다 힘들겠네요가 되는데 뭐 이것 그 글자 중에서 특히 직업을 표현하는 글자가 깨졌어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네요.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것 물어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정이 깨져 있거나 그 배우자 뭐 이런 그 글자들이 깨져 있으면 부부관계나 애정관계가 지금 힘들겠네요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상대방도 그것을 물어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내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정의 일부분인데요. 반대로 이 그런 글자들이 균형이 지금 잘 잡혀 있는 운에 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애정이 좋겠네요. 일도 순풍에 돋단 듯이 그냥 잘 가겠네요. 그러면 예, 뭐 아무 일 없어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어요. 주로 이제 사람이 좋을 때보다는 힘들 때 사주를 보거나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놓일까라는 그러한 이 불안감 속에서 이러한 상담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요, 아까 음이 앞에 배운 부분이었죠. 음이 정점에 달한다면, 음이 정점에 달한다면 양으로 전환하죠. 그러면 그 대칭점이나 그 시기 이런 것을 찾아주는 거죠. 언제 이것이 정점을 찍느냐 이걸 찾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그것이 그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것이 애정이냐 아니면 돈이냐 뭐 가정사냐 부부관계냐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이냐 직업이냐 뭐 소송이라면 소송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글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정이 되고 조화가 잘 되는 시점 예, 이것을 찾아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핵심엔 뭐라고 적어놨나요?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사멸된다. 예, 여지껏 금방까지도 강조했죠. 반대로 조화가 잘 되면요, 예,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혔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존립이 잘 된다. 예, 아시겠죠? 예,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4번. 음양 조화를 위한 중용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예, 이 4번 항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3번 항목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음양의 조화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런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 즉 힘의 균형은 존립과 사멸에 직결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사주학에서는요,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글자를 쓸 용자, 귀신 신자 이렇게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용신. 이권에 가게 되면 용신에 대해서 총론, 강론 해갖고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쓸 용자, 귀신 신자, 용신이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찾게 되면요, 이 용신이라는 글자는 바로 기륭화복의 또 어떠한 일의 성패, 그러니까 길흉화복이나 혹은 성패, 뭐 된다, 실패한다, 예,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글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용을 이뤄야 돼요. 즉 중용이라는 것은 음양의 조화라는 말과 힘의 균형을 잘 맞춘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 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중용, 예. 중용 그러면요, 이게 그 초질관 가운데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외줄에서 장대를 타고 있어요. 그럼 장대를 타는 모습을 뭐 서커스 같은 거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아서 보면 어때요? 흔들 하면서 어때요? 장대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균형을 잡지요. 프로 이 사이클러들이 그 자전거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도 마찬가지죠.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면 조금씩 왼쪽으로 왼쪽으로 흔들흔들 조금씩 하겠죠. 자, 이 중용이라는 것은요, 일직선을 그은 것처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출렁거리면서 가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런데 이 진폭이 너무 크면, 이것을 중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폭이 조금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하면서 가긴 가되
작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진폭이 적은 거고 그것을 중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형 부분이 잘 유지가 되면 삶이 평탄한데요. 이 중형이 잘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이라는 것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제 월별로, 그러니까 작게는 일자별로, 조금 크게는 월별로, 더 크게는 이렇게 연 단위로 계속 움직이는데요. 이것이 그 삶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림이 오고요. 이 흔들림이 적은 사주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 흔들림이 큰 사주들이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중용을 맞추는 것은 아까 음이 정점에 달하면 양이 정점에 달하면 2번에서 했던 얘기를 잠시 더 끌어와 보죠. 그 사람이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아주 그 운이 나쁜 시점이 와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을 한탄을 하죠. 야, 내가 세상을 잘못 산 바가 없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못돼지고 독해지고 그러죠. 10여 년 전에 지금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있고 또 IMF 때 힘든 것을 겪었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IMF 국가 부도 사태죠. 그것이 왔을 때 정말로 튼튼하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막 길거리가 나앉고 이랬어요. 그럴 때 건실하게 혹은 굉장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막 나앉았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세상을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뭐 주변에 금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친했던 사람이 막 소송도 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세상 없어도 저 사람은 나에게 그동안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연애가 길어지다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 커플들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착했던 사람도 이것이 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깡패처럼 못되게 굴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철이 들죠. 운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게 되면 어때요? 착해지죠. 이렇게 끊임없이 못돼지거나 끊임없이 착한 경우는 없고 착한 사람도 조금 독해질 수 있고요. 독하고 못된 사람도 착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중용.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 중용을 맞추기 위한 글자를 찾아야 돼요. 반대로 그 후천운을 여는 법 이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은 팔자가 좋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약간 좀 미신적으로는 뭐 무슨 행위를 하거나 무슨 뭐 기도를 하거나 치성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것보다는요 바로 이 중용을 잘 잡을 수 있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주에서 바로 용신이라는 겁니다. 용신이요. 그래서 그 용신을 잘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이뤄나가는 것이 사주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균형점이 잘 이루어져 있는 사주가 조화가 잘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점이 잘 유지가 돼서 가고 있는 운들, 뭐 사주와 운 이런 것들 전체로 중용을 취해야 된다.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음양의 조화는 힘의 균형과 음양의 조화를 위한 중용을 만드는 법. 여기서는 용신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취용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그 4번 항목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점입니다. 지금까지 음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양이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고 음양을 구분하는 방법들, 특히 여러분이 신경이 많이 쓰셔야 될 부분들이죠. 음양을 어떻게 구분하냐, 음양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 다음에
음양의 변화와 조화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음양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음양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설명을 여지껏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을 음양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이런 물상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 뭐 이러한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을 음양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양의 절대성과 상대성 개념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 음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구하는가 하는 시점도 잘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 상황 그리고 기준에 따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어야 앞으로 다음에서 배울 사상이라든지 또 삼원 이런 것의 확장이라든지 응용, 축소 이런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유동적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고요. 이러한 음양에 대한 유연한 통찰은 여러분들이 이 동양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 뿌리가 되어 보다 깊은 학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됩니다.